새 죽음.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항제 옮김. 가을이었다. 사륜마차 두 대가 큰 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앞에 가는 포장마차에는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여자는 마르고 낯빛이 창백한 부인이었고, 다른 여자는 윤이 나는 발그레한 얼굴에 몸집이 풍만한 하녀였다. 하녀의 빛바랜 모자 밑으로 짧고 메마른 머리칼이 비어져 나와 있었는데, 찢어진 장갑을 낀 붉은 손이 갑작스레 머리칼을 매만지곤 했다. 융단 숄에 덮인 하녀의 볼록한 가슴은 건강미가 넘쳐났고, 민첩한 검은 눈은 때론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들판을 줬고, 때론 소심하게 부인을 향했으며, 때론 불안하게 마차의 모서리를 훑기도 했다. 하녀의 눈앞에서 그물 선반에 걸려있는 부인의 모자가 흔들거렸고, 부인의 무릎 위에는 강아지가 누워 있었다. 부인의 두 발은 바닥의 작은 상자들 위를 딛고 있었는데, 상자를 발로 치는 소리가 마차 융수철 움직이는 소리와 창유리 덜거덕거리는 소리 사이로 겨우 들릴락 말락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 얹고 두 눈을 감은 부인은 쿠션에 등을 기댄 채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이따금 속으로 기침을 했다. 머리에는 하얀 나이트 캡을 쓰고 있고, 부드럽고 해쓱한 목에는 하늘색 삼각형 수건을 둘러맸다. 곱게 탄 가르마가 나이트 캡 밑으로 지나가며 머릿기름을 발라 너무 납작해진 엷은 황갈색 머리칼을 가르고 있었고, 이 넓은 가르마로 드러난 하얀 살갗 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메마른 뭔가가 있었다. 축 처지고 약간 누르스름한 살갗이 갸름하고 아름다운 얼굴 윤곽을 엉성하게 싸고 있었고, 뺨과 광대뼈 부분에는 홍조가 돌았다. 바싹 마른 입술은 불안해 보였고, 성긴 속눈썹은 뒤틀려 있었으며, 푹 꺼진 가슴 위에 여행용 모직 가운에 주름이 반듯하게 잡혀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익숙한 고통이 어려 있었다. 하인은 마부석에서 팔꿈치를 괜 채 졸고 있었고, 역마차의 마부는 씩씩하게 소리치며 땀이 흥건한 커다란 말 4마리를 몰면서 이따금 뒤쪽 사륜마차에서 소리치는 다른 마부를 돌아보기도 했다. 커다란 마차 바퀴 자국이 석회질의 진창길을 따라 고스란히 고르고 단단하게 펼쳐져 있었다. 잿빛 하늘은 차가웠고 축축한 안개가 들판과 길 위에 내려앉았다. 마차 안은 답답하고 향수와 먼지 냄새가 났다. 병든 부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눈을 떴다. 커다란 두 눈이 반짝이는데 아름다운 검은색이었다. 또! 부인은 자기 발에 살짝 닿은 하녀의 낡은 외투 끝자락을 아름답고 여인 손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며 말했다. 그녀의 입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마트료사는 두 손으로 낡은 외투를 걷어 올리고 튼튼한 두 발로 엉거주춤 일어나 부인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하녀의 생기 넘치는 얼굴은 붉은 빛으로 밝게 물들었다. 병든 부인의 아름답고 음울한 눈이 하녀의 움직임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부인은 두 손으로 좌석을 붙잡고 더 높이 반듯하게 앉으려고 하녀처럼 살짝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녀의 입이 뒤틀렸고 얼굴 전체가 무력하고 악의적이고 얄궂은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너라도 날 도와줬어야지. 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다만 날 위한답시고 자루 같은 걸 놓치나 마라. 제발 부탁이다. 내가 할 줄 모르면 차라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재빨리 눈꺼풀을 치켜들고 하녀를 쳐다보았다. 마트요샤는 부인을 쳐다보면서 붉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병자의 가슴에서 무거운 숨이 차올랐지만 채 내쉬지 못한 숨은 기침으로 변했다. 부인은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침이 멎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앉아 있었다. 포장마차와 반포장 사륜마차가 마을로 들어섰다. 마트료샤는 숄 밑에서 통통한 한 손을 내밀어 성호를 그었다. 그게 뭐니? 부인이 물었다. 역참입니다, 마님. 왜 성호를 긋느냐고 묻고 있잖아. 교회요, 마님. 병든 부인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눈을 크게 뜨고 포장마차가 우회한 커다란 목조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성호를 그었다. 포장마차와 반포장마차가 함께 역참에 멈추었다. 반포장마차에서 병든 부인의 남편과 의사가 걸어 나와 포장마차를 향해 다가왔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의사가 맥박을 재면서 물었다. 어때 여보? 피곤치 않아? 남편이 프랑스어로 물었다. 밖으로 나오고 싶진 않고? 마티오샤는 조그만 보따리를 집어 들고서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구석에 몸을 붙였다. 괜찮아요. 마찬가지예요. 병든 부인이 대답했다. 나가지 않을래요.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역사로 들어갔다. 마트리오샤는 포장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까치발로 진창길을 뛰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설령 내 상태가 안 좋다 해도 여러분까지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병자가 창가에 서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저들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의사가 천천히 그녀에게서 물러나 빠른 걸음으로 역사의 계단을 오르자마자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건강해. 그러니 모든 게 아무래도 상관없겠지. 아, 오, 세상에나. 어때요? 에두아르드 이바노비치? 남편은 즐거운 미소로 의사를 맞이하면서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여행용 식료품 상자를 가져오라고 일렀소. 어떻게 생각하오? 괜찮군요. 의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때요? 남편은 한숨과 함께 목소리를 낮추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말씀드렸듯이 부인께서는 이탈리아는커녕 모스크바까지도 못 가실 겁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세상에나. 아, 세상에. 남편은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이리 줘. 그는 여행용 식료품 상자를 가져온 하인에게 말했다. 집에 계셨어야 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면서 의사가 말했다.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소. 남편이 대꾸했다. 아내를 말리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썼잖소. 돈에 대해서도 집에 두고 와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일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단 말이오. 마치 자기가 건강하기라도 한 것처럼 외국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웁디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건 그녀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소. 하지만 부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바실리 드미트리치. 사람은 폐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폐는 다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어쩌겠어요? 당신과 내가 할 일은 부인께서 가능한 한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고의 신부가 필요해요. 아, 세상에. 하지만 당신도 아내에게 마지막 의지에 대해 환기시켜야 하는 내 처지를 이해할 거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아내에게 그런 말은 못하겠소. 알다시피 아내는 참으로 착한. 그렇다면 겨울까지는 집에 계시도록 부인을 설득해 보세요.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악주샤! 악주샤! 역참 지기의 딸이 카차 베이카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더러운 뒤쪽 현관 계단에서 발을 구르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시르킨스키 댁 마님을 보러 가자. 기치병 때문에 외국에 가신대. 난 폐병 환자가 어떤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악슈샤가 문턱으로 뛰어나오자 둘은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들은 걸음을 늦추고 포장마차 옆을 지나가면서 내려져 있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병자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그들의 호기심을 알아채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아이고 머니나. 역참지기의 딸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마님이셨는데 어쩜 저렇게 되셨을까? 끔찍해. 얘, 악슈샤 보았니? 응, 너무 말랐어. 악슈샤가 맞장구 쳤다. 우물에 가는 척하면서 한 번 더 보러 가자. 저 봐, 몸을 돌렸어도 여전히 보이네. 정말 불쌍하다, 마샤. 정말로 추한 모습이야. 마샤가 대답했다. 둘은 대문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아마 내 모습이 끔찍하겠지. 병자는 생각했다. 그저 빨리, 더 빨리 외국으로 가면 좋겠어. 거기서라면 곧 나을 거야. 여보, 좀 어때? 입에서 뭔가 한 조각을 씹으며 남편이 마차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늘 똑같은 질문이군. 병자는 잠시 생각했다. 자기는 먹고 있으면서. 괜찮아요. 그녀는 이 사이로 내뱉듯이 말했다. 여보, 이런 날씨에 길을 가다가 당신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야. 에드아르드 이바노비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돌아가지 않겠소? 그녀는 화가 나서 잠자코 있었다. 아마 날씨가 좋아지면 길도 좋아질 거야. 그러면 당신도 더 좋아질 테고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미안해요. 만일 내가 오래전에 당신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베를린에 있을 테고 완전히 건강해졌을 거예요. 어쩌겠어, 여보. 그럴 수 없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이번에 한 달만 늦추면 당신은 훨씬 좋아질 거요. 내 일도 끝날 테고 애들도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애들은 건강하지만 난 안 그래요. 하지만 여보, 이런 날씨에 길을 가다가 당신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 아니 집에서라뇨? 집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병자는 발끈 성을 내며 대답했다. 하지만 죽는다는 말에 스스로 놀랐는지 그녀는 간청하듯 의아해 하는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눈을 내리뜨고 말이 없었다. 벼랑간 병자의 입이 어린애처럼 일그러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말없이 포장마차에서 물러났다. 아니, 난 가겠어. 병자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두 손을 포갠 채 두서없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오 세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고 눈물은 더 세차게 흘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답답했으며 하늘과 들판과 길은 여전히 잿빛이고 음산했다. 잿빛의 음산한 가을 안개는 짙지도 옅지도 않게 진창길 위에, 지붕 위에, 포장마차 위에, 마부들의 모피 외투 위에 내려앉았다. 마부들은 우렁차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마차에 기름을 치고 마구를 채우고 있었다. 여행용 포장마차에 마구가 모두 채워졌지만 마부는 꾸물거렸다. 그는 마부들이 묵는 농가로 잠시 들어갔다. 농가 안은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고 컴컴하고 공기가 탁했으며 사람 사는 냄새와 구운 빵 냄새, 양배추와 양가죽 냄새가 났다. 농가의 살림 방에는 마부들이 몇 명 있었고 요리하는 여자가 페치카 언저리에서 분주히 일하는 중이었다. 페치카 위 다락 침상에는 병자가 누워 있었다. 흡요도르 아저씨, 흡요도르 아저씨! 모피 외투를 입고 허리띠에 채찍을 꽂은 젊은 마부가 방으로 들어서며 병자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뭐야, 실없는 여자가 페디카에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마부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밖에 포장마차가 널 기다리고 있잖아. 장화를 빌리고 싶어서 그래. 내 장화가 다 해져서. 젊은 마부는 머리칼을 급히 쓸어 넘기고 벙어리 장갑을 허리춤에 끼우며 대답했다. 주무세요, 흡요도로 아저씨.
그는 페치카 쪽으로 다가가면서 되뇌었다. 뭐야?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불그레하고 수척한 얼굴이 다락 침상에서 내려다보았다. 야위고 핏기 없는 털 복숭이 큰 손이 더러운 셔츠를 걸친 뾰족한 어깨 위로 외투를 끌어당겼다. 이보게 마실 것 좀 주지. 그런데 무슨 일인가? 젊은 마부는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넸다. 저 패대 아저씨. 젊은 마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아저씨에겐 이제 새 장화가 필요 없잖아요. 내게 줘요. 아저씨는 걸어 다닐 일이 없잖아요. 병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바가지 쪽으로 지친 머리를 숙여 성기고 늘어진 콧수염을 흐릿한 물에 적셔가며 기운은 없지만 개걸스럽게 물을 마셨다. 헝클어진 턱수염은 지저분했고 푹 꺼진 생기 없는 두 눈은 젊은이의 얼굴 쪽으로 간신히 들려 있었다. 물에서 입을 뗀 그는 젖은 입술을 닦으려고 한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러질 못하고 외투 소매로 입술을 훔쳤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통스럽게 코로 숨을 쉬면서 힘을 모아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미 누군가에게 거저 주기로 약속하셨는지도 모르죠. 젊은이가 말했다. 중요한 건 거리가 비에 젖어 질척한데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페디카에게 장화를 달라고 부탁해보자. 아저씨에게는 이제 필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아저씨에게 장화가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말을. 병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구부렸고 목에 꽉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침으로 거의 숨이 막혔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갑자기 요리하는 여자가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농가 전체가 울리도록 외쳤다. 벌써 2달째 페치카의 다락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기진 맥진해서 말소리도 겨우 들릴 만큼 속속들이 앓고 있잖아. 그러니 장화는 있어서 뭐 하겠어? 새 장화를 신겨서 땅에 묻을 것도 아닌데 벌써 한참 전에 때가 된 거야. 주여 죄를 사하소서. 얼마나 만신창이인지 보라고. 다른 농가든 어디 다른 곳으로든 옮겨야 해. 시내에 그런 병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자리가 전부 찼다는 거야.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거야. 게다가 얼마나들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어이 세료가 어서 나와. 나리들이 기다리고 있어. 역참지기가 문에 대고 외쳤다. 세료가는 병자의 대답을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려 했으나 병자가 기침을 하면서 세료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뜻을 눈짓으로 전했다. 장화를 가져가라 세료가. 기침을 억누르고 잠시 숨을 돌리며 그가 말했다. 단 내가 죽으면 비석을 사다오. 그는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잘 받을게요. 비석은 꼭 살게요. 이봐 다들 들었지? 병자는 더 말을 하려다가 다시 숨이 막혀와 몸을 구부렸다. 다들 들었어. 마부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가봐 세료가. 어서 마부석에 타. 안 그러면 다시 역참지기가 달려올 거야. 시르킨스키 대 마님은 병자잖아. 세료가는 어울리지 않게 큰 다 해진 장화를 잽싸게 벗어서 긴 의자 밑으로 내던졌다. 표도리의 새 장화는 그의 발에 딱 맞았다. 그는 장화를 이쪽 저쪽 들여다보며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 나갔다. 와, 좋은 장화네. 닦아줄까? 세료가가 마부석에 기어 올라가 고삐를 잡자 손에 구두쇠를 든 한 마부가 말했다. 거저 얻었냐? 응, 부럽지? 세료가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발치의 외투 자락을 감으며 대답했다. 일이야. 에이 귀여운 놈들. 세료가가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에게 소리쳤고 그러자 승객들과 여행 가방, 커다란 상자들을 실은 포장마차와 반포장마차가 잿빛 가을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비에 젖은 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다. 병든 마부는 갑갑한 농가의 패치카에 다락 침상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기침은 하지 않았고
간신히 다른 쪽으로 돌아 눕더니 조용해졌다. 그 농가에서는 저녁까지 사람들이 드나들며 식사를 했다. 병자가 꼼지락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밤이 되기 전 요리하는 여자가 다락 침상으로 기어 올라가 병자의 발 너머에 있는 모피 외투를 집어들었다. 나한테 화내지 마, 나스타샤. 병자가 말했다. 곧 내 자리를 비워줄 테니. 좋아요, 좋아. 뭐 괜찮아요. 나스타샤는 웅얼거렸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말해봐요. 속이 다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목이 아플 것 같던데 그토록 기침을 해대는 걸 보면 온몸이 다 아파 죽을 때가 되었어. 에고, 에고, 에고. 병자는 신음했다. 이렇게 발을 덮어야 해요. 나스타샤가 페치카에서 기어 내려오다가 병자에게 외투를 끌어당겨 주면서 말했다. 밤이 되어 농가에서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스타샤와 10명쯤 되는 마부들이 요란하게 코를 골며 바닥과 긴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병자 한 사람만이 다락 침상에서 힘없이 끙끙거리고 기침을 해대며 몸을 뒤척였다. 아침 무렵 병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간밤에 뭔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다음 날 아침 요리하는 여자가 어스름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흡요돌 아저씨가 페치카에서 내려와 장작을 패러 가는 꿈이었어. 아저씨가 나스티아, 내가 널 도울게 하고 말하길래 나는 아저씨가 어떻게 장작을 패요?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도끼를 들고 아주 날쌔게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나무 조각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아프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건강해 하고 말하면서 손을 내줬더라고.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 꿈에서 깬 거야. 아저씨가 죽은 건 아니겠지? 후배돌아 아저씨, 이봐요 아저씨. 표도르는 대답이 없었다. 뭐야, 설마 죽었을라고? 가서 보자. 잠에서 깬 마부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병자의 불구스레한 털 북숭이 마른 손이 페치카에서 축 늘어져 있었는데 차갑고 창백했다. 역참지기에게 말하러 가야겠어. 죽은 것 같아. 마부가 말했다. 표도르에겐 친척이 없었다. 그는 멀리서 온 사람이었다. 이튿날 사람들은 그를 숲을 뒤에 있는 새 공동묘지에 묻었다. 나스타샤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맨 먼저 표도르 아저씨가 죽었다는 걸 알아챘다고 얘기하곤 했다. 봄이 왔다. 도시의 젖은 길을 따라 말똥투성이 얼음덩이 사이를 성급한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옷 색깔과 떠드는 소리도 밝았다. 담장 너머 정원에서는 나무들의 싹이 부풀어 올랐고 나뭇가지가 들릴락 말락 소리를 내며 신선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처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방울져 떨어지고 흘러내렸다. 참새들이 제각각 짹짹거리고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곤 했다. 양지 쪽에서는 담장과 집과 나무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빛났다.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과 젊음이 넘쳤다. 중앙 거리들 중 한 거리에 있는 귀족의 저택 앞에 새 집이 깔렸다. 그 집에는 외국행을 서둘렀던 죽어가는 병든 부인이 있었다. 닫힌 방문가에 병든 부인의 남편과 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소파에는 사제가 눈을 내리뜬 채 견대에 싼 무언가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볼테르식 안락 의자에는 병자의 어머니인 노파가 누워 슬피 울고 있었다. 노파 옆에는 하녀가 한 손에 깨끗한 손수건을 들고 노파가 손수건을 달라고 할 때를 대비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녀는 무언가로 노파의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부인용 실내모를 쓴 노파의 백발 머리칼을 호호 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와 함께 문가에 서 있는 나이 지긋한 여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처형을 아주 신뢰하고 있고 처형은 저 사람과 말이 통하니까 잘 설득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의 사촌은 그를 저지하며 눈가에 손수건을 몇 번 가져다 대더니 고개를 저었다. 자, 이제 내가 온 것 같지 않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몹시 흥분했다가 완전히 망연자실한 듯했다. 그는 노부인을 향해 몇 걸음 옮기다가 그만두고 이내 돌아서서 방을 가로질러 사제에게 다가갔다. 사제는 그를 보고 하늘을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희끗한 턱수염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 세상에, 남편이 말했다. 어쩌겠어요. 사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고 다시 그의 눈썹과 턱수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머니도 여기 계십니다. 남편은 거의 절망하며 말했다. 어머니는 견뎌내지 못하실 겁니다. 당신 딸을 몹시 사랑했으니까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신부님이 어머니를 달래서 여기서 나가시도록 설득해 주세요. 사제가 일어나 노부인에게 다가갔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하지만 신은 자비로우십니다. 갑자기 노부인의 얼굴이 바르르 떨리더니 발작적으로 딸꾹질이 나왔다. 신은 자비로우십니다. 사제는 노부인이 조금 진정되자 말을 이었다. 제 교구에 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보다 훨씬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평범한 어느 평민이 약초를 가지고 금세 병자의 병을 고쳤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실리 드미트리 예비치에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겁니다. 최소한 병자에게 위안은 될 겁니다. 신께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니요, 이해는 살지 못해요. 노부인이 말했다. 신은 날 데려가지. 왜 이해를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노부인의 발작적인 딸꾹질이 의식을 잃을 만큼 심해졌다. 병자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뛰어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여동생을 쏜살같이 뒤따라가는 6살짜리 사내 아이와 맨 먼저 마주쳤다. 아이들을 엄마에게 데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유모가 물었다. 아냐,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아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야. 사내 아이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발을 구르더니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 뛰어갔다. 얘는 가라말 같아, 아빠. 사내 아이가 여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사촌이 병자 곁에 앉아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그녀가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었다. 의사는 다른 쪽 창가에서 물약을 섞는 중이었다. 하얀 실내복을 입은 병자는 온통 쿠션으로 둘러싸인 채 침대에 앉아 말없이 사촌을 바라보았다. 아, 언니. 벼랑간 사촌의 말을 끊으며 병자가 말했다. 나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 하지 말아요. 날 아이 취급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나는 다 알아요. 내가 얼마 살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남편이 좀 더 일찍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이탈리아에 갔다 왔을 거고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나는 건강해졌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남편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마 이게 신의 뜻인가 봐요. 우리 모두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신의 자비를 바라고 있어요. 모두들, 틀림없이 모두들 용서받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요. 언니, 나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인내하며 그 고통을 견디려고 노력했고요. 그럼 신부님을 부를까? 성체성사를 받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사촌이 말했다. 병자는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여, 죄 많은 저를 용서하소서. 병자가 속삭였다. 사촌은 방에서 나와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저 애는 천사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병자의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고 사제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5분 뒤 사제가 문에서 나와 견대를 벗고 머리를 매만졌다. 다행히 이제 한결 평온해지셨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두 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촌과 남편이 들어갔다. 병자는 성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성체성사를 받은 걸 축하해.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병자가 말했다. 그녀의 얇은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어렸다. 신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정말로 자비롭고 전능하시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가득한 눈으로 성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벼랑간 마치 무언가 그녀의 기억에 떠오른 것 같았다. 그녀는 손짓하여 남편을 자기 쪽으로 불렀다. 당신은 내가 부탁한 것을 한 번도 해주려고 하지 않는군요. 그녀가 연약하고도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목을 쭉 빼고 공손히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여보? 저런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요. 평범한 여자 치료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고쳐요. 좀 전에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평민이 그 사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데리러 여보? 오 세상에 아무것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군. 병자는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의사가 병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맥박이 확연히 점점 더 약하게 뛰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다. 의사가 눈짓하는 것을 보고 병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촌이 얼굴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요. 언니 자신과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병자가 말했다. 내 마지막 평온함을 빼앗는 일이에요. 너는 천사야. 병자의 손에 입을 맞추며 사촌이 말했다. 아니, 여기다 입 맞춰줘요. 죽은 사람들에게나 손에 입 맞추는 거야. 오 세상에, 오 맙소사. 바로 그날 저녁 병자는 이미 죽음으로 변했다. 시신은 입관 후 저택의 홀에 안치되었다. 문이 닫힌 큰 방에 부재 혼자 앉아 콧소리를 내며 고른 목소리로 다윗의 노래를 낭송하고 있었다. 높은 은초대의 밀랍초가 고인의 창백한 이마 위로 밀랍 같은 무거운 손 위로 그리고 무릎과 발가락 위에서 무섭게 솟아오른 관포에 뻣뻣하게 굳은 주름 위로 선명한 빛을 떨고 왔다. 부제는 자기가 낭송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리드미컬하게 읽어 나갔고 고요한 방에서 그 단어들은 기이하게 울리다가 사라져갔다. 이따금 멀리 떨어진 방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시편이 낭송되었다.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고인의 얼굴은 엄숙하고 편안하고 위엄이 있었다. 깨끗하고 차가운 이마에서도 굳게 담은 입술 안에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녀는 이 위대한 말들을 이해했을까?
한 달이 지나서 고인의 무덤 위에 석조, 예배당이 세워졌다. 마부의 무덤에는 아직도 비석이 없었다. 지난날 한 인간이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표지로 불룩한 흙더미 위에 연녹색 풀 한 포기만이 삐죽 돋아나 있었다.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세료가. 한 번은 요리하는 여자가 역참해서 말했다. 내가 흡요 도르를 위해 비석을 사지 않는다면 말이야. 전에는 겨울이다 뭐다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너한테 부탁하러 그가 벌써 한 번 다녀갔잖아. 내가 비석을 사지 않으면 그가 또 다녀갈 거고 내 목을 졸라 죽일 거야. 왜 그래? 내가 정말 안 사겠다고 했나? 세료가가 대답했다. 비석 살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살 거라고. 1루블 50코페이카짜리를 사겠어. 나는 잊지 않았어. 어떻게든 실어 와야겠지만 시내에 가게 되면 살 거야. 십자가 만이라도 세우는 게 좋겠군. 늙은 마부가 말했다. 안 그러면 넌 정말 나쁜 녀석이야. 넌 장화를 신고 있잖아. 어디서 그걸 구해요? 십자가를? 장작개비로 깎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작개비를 깎아 만들지 못하겠으면 도끼를 들고 아침 일찍 숲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만들면 되지. 작은 물풀의 나무를 벨 수도 있을 거야. 그거면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살림 순찰원에게 보드카를 한 잔 먹이든가.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술을 먹이려고 하지는 마. 난 얼마 전에 멜대를 부러뜨려서 번듯한 새나무를 베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 이른 아침놀이 막 동쪽 하늘을 물들일 때 세려가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다. 모든 것들 위에 뿌옇고 차가운 이슬. 벌써 내렸지만 햇빛에 빛나지 않는 이슬이 덮여 있었다. 동력은 어느새 밝았고 얇은 먹구름으로 가득한 한없이 넓은 하늘에서 연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발 밑에 풀 한 포기도 위로는 나뭇가지 잎사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 빽빽한 나무숲에서 들리는 새들의 날갯짓 소리와 땅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깨곤 했다. 갑자기 숲 가장자리에서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다시 소리가 들려왔고 움직임 없는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의 줄기 아랫부분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그 우둠지들 중 하나가 아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촉촉한 잎사귀들이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지에 앉아 있던 붉은 가슴 울새가 휙휙 소리를 내며 두어 번 날아오르더니 꼬랑지를 흔들면서 다른 나무에 앉았다. 산 기슭을 따라 도끼 소리가 점점 더 둔탁하게 들렸다. 촉촉한 하얀 나무 조각들이 이슬에 젖은 풀 위로 튀었고 도끼로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살짝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나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구부러지더니 뿌리 위에서 깜짝 놀라 흔들리다가 금세 퍼졌다. 한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무는 다시 구부러졌고 다시 나무 줄기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나무는 장가지를 부러뜨리고 큰 가지를 늘어뜨리면서 축축한 땅 위로 우둠지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도끼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멎었다. 붉은 가슴 울새가 휙휙 소리를 내며 더 높이 날아올랐다. 새가 날아오르며 건드린 나뭇가지는 잠시 흔들리다가 다른 나뭇가지들처럼 그 잎사귀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나무들은 새로 생긴 공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지를 훨씬 더 즐겁게 뽐내고 있었다. 첫 햇살이 투명한 먹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빛났고 땅과 하늘을 따라 빠르게 지나갔다. 안개는 물결처럼 골짜기에 가득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이슬은 반짝반짝 빛나며 풀잎 위에서 장난치기 시작했다. 투명한 흰 구름은 푸른 하늘을 따라 빠르게 흩어지고 있었다.
새들은 빽빽한 숲속에서 부산을 떨며 무언가 행복한 말을 제잘거렸다. 촉촉한 잎사귀들은 우둠지에서 즐겁게 가만가만 속삭이고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들은 고개를 숙인 죽은 나무 위에서 천천히 위험있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859년